이제 13페이지에 거래와 훈계. 거래. 일단 거래다라고 하면 거래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네, 사고 파는 거, 돈 빌리는 것도 거래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래하고 회계상에서의 거래가 조금 나눠져요.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중국집에 전화해서 저희 셀파 학원인데요, 짜장면 10개 갖다 주세요.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라고 인지를 하고 짜장면집 사장님은 짜장면을 막 만들겠죠. 근데 제가 한 30분 있다가 취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쵸? 그게 왜냐면 서로 약속한 거니까. 자, 채원님 집 있으신가요? 집? 작아요? 네. 작아요. 있다 해요, 그냥. 네. 제가 살게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거래예요, 아니에요? 계약서 썼으니까 거래죠. 근데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아직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회계상. 회계상.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회계를 배우셔야 되는 거니까 회계상에 일단 거래가 아닌 것부터. 거래가 아닌 거. 회계상에서 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걸 모두 거래라 그래요.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생기는 건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5가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야 거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생기면 거래가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닌 것,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조금 전에 주문하는 거, 약속하는 거, 약속 또 다른 말로 계약하는 거,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하는 거, 직원을 채용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에서는. 왜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서 계약금 낼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생긴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근데 그냥 약속만 하는 것은 자체는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저희 창고가 하나 있는데 창고에 불이 났어요. 거래예요? 아니요. 우리는 거래가 아니라 그러죠. 네. 그쵸?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발생했어요. 불이 나고 있는데 거래가 발생했네. 왜요? 불이 났으니까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장부에다 적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회계상에서 거래인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런 것도 거래고, 또 하나는 거래처가 망했어요. 거래예요? 네, 부채 못 받으니까. 네, 내가 돈 받을 거를 못 받게 되니까 이것도 거래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죠? 대손이라고 배웠나요? 들어봤어요. 아까 저기.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했었고, 우리 앞에 계정 과목 설명드리면서 대손상각비라는 것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대손상각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럼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내 자산은 없어진 거다. 못 받게 됐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한 것도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저는 이 모니터랑 거래하고 있나요? 네, 그걸 다들 저한테 미쳤다 그러죠. 저 거래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죠. 얘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산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해요? 감가상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 등등등을 우리는 회계상에서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랑 회계상에서의 거래가 조금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상에서 거래다라고 인지하는 것들, 얘네들은 뭐가 있는 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뭐를 하면? 증감 변화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 우리는 무조건 거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거래라는 걸 인식을 하면 반드시 뭐 해라? 장부에 기록해라. 장부에 기록해라.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누어진다. 자, 그럼 이제 거래를 인식을 했어요. 자, 물건을 샀어요. 혹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거래가 생겼죠. 그럼 장부에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장부에다 기록해야 된다 그랬죠. 맞나요? 자,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제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뭐를 해야 한다? 분계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분계라고 하는 거. 분계, 이제 회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분계예요. 분계만 잘하면 회계는 완전 잘해요. 왜냐면 지금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계만 해서 입력만 해주면 알아서 나머지 장부는 다 만들어줘요. 컴퓨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더존 프로그램. 요즘은 TV 광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카운트 ERP? 못 들어보셨나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뭐 이렇게 막 광고도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카운트 ERP도 있고 뭐 얼마예요도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K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따로 또 있고 회계 프로그램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뭐만 하는데요? 분계만 해서 잘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가 잘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건 분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거래라는 게 발생을 했다. 거래라는 게 발생을 했다. 그럼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어느 계정?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적을 거냐? 장부에. 계정 과목 배웠죠? 현금이라고 적을 건지 보통 예금이라고 적을 건지 외상매출금이라고 적을 건지 이렇게 계정 과목 어느 계정 그 다음에 어느 변에 이제 회계는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그래서 우리는 왼쪽을 차변이라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변에다 적을 건지 대변에다 적을 건지를 결정을 해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얼마의 금액을 기록할 것인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걸 정리를 해주는 걸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일까지 분계를 하실 거예요. 내일까지 분계라는 거를 하시게 될 거고 이 분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회계가 앞으로 엄청 쉬워져요. 엄청 쉬워지고 분계가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면 회계가 자꾸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이 너무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회계 기초적인 거에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회계는 원리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이탈리아의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복식북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을 설계를 한 사람이에요. 자, 기본을 설계를 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장부를 정리를 할 때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장부를 기록하자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거래의 8요소를 몰라도 그냥 해요. 그냥 하게 돼요.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은 이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걸 조금 습관을 조금 들여보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산 하나밖에 없어요. 부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부채가 뭐예요? 비용이죠. 빚이잖아요. 그쵸? 빌려왔어요. 빌려왔어요? 그럼 빌려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장부에다 적어놔야죠. 누구한테 얼마 빌렸어요? 몇 월 며칠까지 갚아야 해요. 그게 부채죠. 이해가 되셨나요? 부채는 글자로만 존재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지 부채를 가지고 거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그거의 결과물이 부채가 생긴 거고 오늘 빚 갚을게.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내 장부에서 이제 부채를 지우면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 돈, 자산이 빠져나가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본은 어차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일단 모르셔도 좋고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죠. 돈을 벌었을 때 수익이라 그래요. 근데 수익보다 비용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비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비용은 뭐예요? 쓴 돈. 쓴 돈. 지출한 거. 이해되셨죠? 자, 제가 버스를 탔어요. 1,000원을 냈어요. 1,000원은 뭐예요? 현찰로 나눠보니까 내 돈이죠. 현금, 자산. 네. 현금 무조건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네. 내 자산이 나가죠. 네. 버스 타느냐고 썼죠. 맞나요? 네.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산이 감소했는데 그것만큼 난 돈을 쓴 거죠. 썼으니까 비용이라는 게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다 적을 때는 뭐라고 적어야지 돼요? 현금이 1,000원이 감소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0원이 감소했어요. 대신에 비용이 1,000원이 발생했어요. 돈을 쓴 거에 대한. 이해가 됐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의 판료소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을 할 거고 이 거래의 판료소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산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앞으로 짝대기를 하나를 그리면 무조건 왼쪽을 뭐라 해요? 차변이라 해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다 적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다 적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기준이 얘예요. 자산. 그러니까 자산. 내 거가 늘어나면 무슨 변에다 적는다? 차변에다 적는다. 내 것이 줄어들면 대변에다 적는다. 이게 일단 기본. 이해가 되셨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샀어요. 현금 1,000만 원 주고 차를 한 대 샀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나갔죠. 감소했어요. 현금이 1,000만 원이.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저는 현금 1,000만 원 주고 뭐를 샀어요? 차를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내 자산이 또 늘었죠. 자산이.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이 1,000만 원이 또 증가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이 되고 양쪽의 합계 금액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내가 1,000만 원이 나갔으면 1,000만 원이 들어와야지 되고 1,000만 원이 나갔는데 그냥 나가기만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비용이라는 게 생긴다. 그냥 써버린 돈은 비용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책 제일 밑에 보시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래의 이중성. 모든 거래는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자,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해서 우리가 차를 한 대 샀더니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네요. 맞죠? 차를 현금 주고 샀더니 차를 외상으로 살 수도 있나요? 할부로 살 수 있죠. 그러면 차를 샀으니까 저는 차량 운반금은 들어왔죠. 근데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언제 나가요? 나중에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생겼어요? 부채가 생기게 돼요. 그럼 자산이 증가할 때 반대쪽에 뭐가 생길 수도 있다? 부채의 증가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달 자동차 할부금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빚을 갚는 거죠. 뭘로? 내 돈으로. 그러니까 내 돈이 나가요. 자산이 나가요. 나간 것만큼 부채도 반대쪽 부채의 감소.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래는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빚을 빚으로 갚을 수도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거래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서로 간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래 판교소라고 하는 것은 거래는 서로 다 짝꿍이 될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둘이 짝꿍이 될 수는 없어요. 자산이 감소했는데 부채가 증가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변에서 일어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거래라는 건 발생을 하게 된다.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받았어. 투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 자산이 늘었죠? 투자 받았으니까 돈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아요. 투자 받은 것은 빌린 거 갚아요. 투자 받은 거 안 갚아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죠. 그쵸? 샀는데 투자자들이 나 니네 회사 투자 안 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그 회사에다가 그 돈 다시 내놓으세요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다 나는 그 회사 주식을 샀다라는 것 자체가 돈을 투자를 했다 라는 개념인데, 나는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으면 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지 되는 거야. 그 회사가 이 주식을 다시 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받은 돈은 상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받았다.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도 된다. 투자받은 돈은 진짜 내 돈이다. 그냥 우리 회사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이 증가할 때 반대쪽에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본의 증가. 이해가 되셨나요?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는 해요. 반대의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감자라는 거를 하거든요. 감자는 자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감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자본단원에서 배울 건데, 우리 회사 주식을 돈 주고 사서 태워버려요. 그걸 감자라고 해요. 자본금의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자본금의 규모를. 그래 어찌됐든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태워버릴 거기 때문에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고 대신에 내 자본도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자본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거래는 뭐 이렇게 막 계속 다 생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건 자산이 증가했어요. 물건 팔았어요. 물건 팔았으니까 돈 벌었죠. 그쵸? 그럼 돈 버는 것만큼 대변에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은 증가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발생했다라고 해요. 없어지면 소멸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반품받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소멸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수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버스 타냐고 돈을 썼어요. 그럼 뭐예요?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들이 이렇게 짝꿍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엄청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짝꿍이에요. 그래서 거래 판료소라는 건 엄청 중요하기는 한데 오늘 제가 몇 문제만 조금 더 풀어드릴 거고 그런데 거래 판료소로 모든 거래를 다 처리를 하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계속 이거에 맞춰서 하시기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제가 요령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령으로. 그래서 거래 판료소에 의한 것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다? 자산밖에 없더라. 그래서 자산을 기준으로 차변, 대변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 분개하는 요령이에요. 분개하는 요령인데 분개를 하실 때 자, 짝대기를 거놓고 왼쪽을 뭐라 했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어요. 그쵸?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언가가 나한테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차변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면 차변에 무언가가 나갔다. 나가면 대변.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그냥 문제를 읽고 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들어왔으면 뭐가 들어왔지? 차변에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엇이 들어왔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갔으면 무엇이 나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를 써주시는 걸 우리가 분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어느 계정? 이건 이름이죠. 이름 무엇이 얘에 해당하는 거고 어느 변에 차변에다 적을 건지 대변에다 적을 건지 그 다음에 얼마의 금액을 기록할 것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간 거는 빨리빨리 판단이 돼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들어오고 나간 건 빨리빨리 판단이 되는데 가끔은 들어온 것만 있고 나간 게 없어요. 제일 많은 건 나간 것만 있고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버스 타냐고 1,000원 썼어요. 그럼 돈이 나가기만 했지 나한테 들어온 게 없잖아요. 나는 서비스를 이용했으니까. 이용한 수수료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 쓸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돈은 나갔는데 반대쪽에 쓸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는 왜 나갔는지를 갖다 쓰시면 돼요. 왜 나갔는지. 현금이 1,000원이 나갔어요. 그럼 차변은 왜 나갔어요? 여비 교통비로 1,000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예요. 그러면 월세를 받죠. 돈이 들어왔죠. 나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반대쪽에다가 얘가 왜 들어왔지요? 를 갖다 쓰시면 돼요. 임대료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이유를 항상 반대쪽에다가 적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분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요령을 아시면 얘가 크게 의미는 없으세요. 그런데 회계는 일단 이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줄줄줄 외우셔야죠. 아시겠나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론 문제 풀으실 때 얘가 좀 필요해요. 이론 문제 풀으실 때 얘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는 분개는 요령에 의해서 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분개는 해놓고 이게 비용이 증가했는지 수익이 발생했는지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 거래의 판료소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게 명확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들어온 것만 있고 나간 게 없다. 그러면 왜 들어왔는지 나간 것만 있고 뭐가 없다. 그러면 왜 나갔는지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개정 과목 정말 열심히 외우셔야지 돼요. 개정 과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뒤로 한 장 넘겨볼까요?